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전원석의 횡설수설입니다. 5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샤르댕이라는 화가는 일상을 그린 사람이에요. 책 속에 보면 샤르댕이 그린 부엌 그림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날들,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을 그렸죠. 그런데 그게 예술이 됐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샤르댕 섹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샤르댕이 일상을 그린 다음에서야 우리가 흔히 보는 생수통, 책상, 연필, 안경이 훌륭한 예술작품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은 광고 크리에이터 박웅현 님이 지은 다시 책은 도끼다 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일생 내내 부엌을 보아왔지만 라면이니 김치찌개를 떠올릴 뿐 예술적 미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르댕이 그린 부엌 그림을 보면서 부엌이 예술로 가득 차 있는 미의 공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부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 보아온 권태로운 생수병, 운동화, 아스팔트에서도 우리들은 분명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잠들어 있던 일상의 사물들을 깨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예술가라 이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도 조금만 노력해 본다면 그런 예술가의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제2에게. 제이 스치는 바람에 제이 그대 모습 보이면 난 오늘도 조용히 그대 그리워하네. 제이 지난 밤 꿈속에 제이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열절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네, 추억의 곡이죠. 이선희의 제 얘기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그 예술이 그들만의 리그에 소수의 인원만 향유하는 것을 예술로 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도 예술이 많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화적인 허기에 의한 하나의 과시욕으로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생활에서 뭐 예술을 즐기고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스스로의 예술 세계를 만족해 하고 거기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생활 예술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스타 예술인들한테 많이 우리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긴 하지만 우리 단원 FM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영역을 개척하고 예술의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산에서 그런 예술인들을 모아서 예술인들에게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는 귀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 김태현 걸쳐 75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듯이 아는 분들이 다 아실 분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천원석 선생님께서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단원 FM 그 천원석의 횡설소설 프로그램에 왔는데요. 저는 안산에서 열심히 자기 예술을 읽어가는 안산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여있는 대략 한 140여 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조합원들 이제 받고 있는데요. 더 많은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쨌건 안산에서 다양하게 예술하고 계시는 분들 14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컬처 75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단원 FM에서도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를 진행하면서 안산에 있는 예술인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정말 우리 김태현 이사장님 한번 모시려면 시간과 날을 몇 번을 정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세요. 네, 이게 바쁘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생각대로 안 되네요. 네. 이게 바쁘신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바쁘실 분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다른 분들이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밖으로 보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쁘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주변에서 같이 힘을 모으실 분들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양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하나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소리부터 딱 들으면 우리 김태현 이사장님 목소리가 그 사람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나이를 가늠을 못해요. 정확히 몇 년생이신 거죠? 예, 저는 1977년생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신 거죠? 후반이죠. 네.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처음 뵀을 때는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네, 제가 그 다소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 바람에 그렇게 좀 보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워낙 얼굴이 동안이세요. 네. 또 예술을 하신 분이라 그러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잡으면 10살 아래로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나 다 대여섯 살 정도 아래로 뵀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중년에 이제 한참 무르익는 나이로 들어가실 나이시고요. 안산에는 몇 년 되신 거죠? 거주하신 지? 안산에 온 건 1995년도예요. 95년도. 네, 여기 이제 대학교를 안산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안산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95년도부터 살았으니까 어느덧 30년 그렇게 되네요. 네, 됩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 여수나 여수 밤바다. 이런 걸 찌찌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도 뭐 본가나 부모님은 다 여수에 계시고요. 네, 그렇죠. 아버지랑 어머니, 그 여동생 가족들은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예술에 관심과 또 전공도 예술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네. 합법적으로 TV를 보기 위해서 음. TV를 마음껏 봐도 여기랑 연계되는 대학을 지나갈 거야라고 부모님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텔레비를 보려고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광고 홍보. 광고 홍보. 네.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네. 그 보통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대학생들 처음에 모였을 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그 말하자면 대학교 1학년 개강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연극을 한 편 보고 이제 약간 확 가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때문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연극. 맞아요. 그 전에는 연극을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전엔 연극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전라남도 여수에도 뭐 그런 공연장 같은 게 없기도 했거니와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네, 그 연극이라는 예술을 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대학생 되고 나서 처음 봤죠. 아니 연극이 어떤 점이 그렇게 확 꽂히시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혹은 브라운관을 통해서만 봤는데 바로 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연기를 한다라는 거를 내 눈앞에서 본다는 게 너무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그 연극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워낙 대학생들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발칙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머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좀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현장의 역동성이 바로 그냥 스며들었던 모양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연극에 꽂히셔가지고 네. 대학생활 내내 연극에 관련된 그 대학생활 내내 그 연극을 했던 동아리에 들어가서 근데 이 연극을 했던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가 아닌 풍물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풍물 악기를 치면서 마당극을 하는 동아리였죠. 그래서 뭐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마당극 하고 이러면서 대학생활을 했었죠. 네. 풍물 중에 뭐 맡으셨었어요? 처음엔 장구 치다가 나중에 이제 꽹과리 상쇄도 좀 해보고. 네. 네. 아니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어쨌든 전공은 따로 있으셨던 것이고. 네네네. 근데 졸업하면서 내가 광고 쪽이 아니라 내가 이쪽에다가 내 몸을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뭐 그런 그래도 취미와 이런 건 틀릴 텐데. 네네네. 그 취미를 넘어서 생업으로까지 넘어가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 연극하는 삶이 되게 일단 저한테 좋았고 그러니까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흥미롭게 장면으로 짤 수 있는 또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 사회에서 연극하는 선배님들의 공연을 볼 기회들이 있다 보니 졸업하고서도 저렇게 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을 할 수 있구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연극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사회의 공공적 이익에 좀 맞닿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약간 뭐 예를 들자면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합당한 어떤 권리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환경을 좀 살려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보다 좀 공공의 이익에 걸맞는 진보적 메시지를 좀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5학번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졸업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졸업을 제가 95년도 3월에 입학해서 2004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약간 길게도 하셨지만, 네네네. 뭐 물론 그 안에 군 문제도 있었을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게 98년에 IMF가 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창 경제 위기,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공포에 질려 있고 할 때, 그 시기를 거쳤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난한 세월을 보내셨을 텐데, 그쵸. 진로에 대한 이런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이제 연말에 터지고 전 98년도 2월에 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사실 IMF로 이 사회가 격동에 빠질 때
저는 어쨌든 네, 연병장과 내무반에서 예. 보내면서 약간 실감을 못했던 것도 있는 것 어. 같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IMF의 여파를 받아서 좀 경제적 고통을 얻긴 했지만 IMF 이전에도 가난했었고 IMF 이후에도 뭐 썩 그렇게 뭐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가난에 상관없이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 LA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를 얘기하면서 소유적인 삶이냐 존재적인 삶이냐를 얘기하는데 젊어서부터 나는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을 나는 살아갈 거라고 하는, 물론 뚜렷하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온몸으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분석해 보자면. 네.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네. 연극판에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명의 연극 배우로 단원으로서 생활하는 것하고 네네네. 직접 단원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연출을 하고 조직을 꾸미고 하는 건 또 다른 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때 나는 분기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연극을 시작할 때에도 음. 극단을 만들자. 한양대에서 우리 동아리에서 네. 같이 이제 마당극 했던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음. 극단을 만든 거거든요.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네. 그 친구들과 극단을 만들 때부터도 약간 극단의 대표 역할을 맡아서 이제 이 친구들이 연출하고 작가하고 배우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제작비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일들을 쭉 해왔던 게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2005년에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연극을 하다가 2011년도에 우리 극단에서 작가 연출을 하고 있었던 오세혁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되게 훌륭한 당신의 마음에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선입니다. 56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샤르댕이라는 화가는 일상을 그린 사람이에요. 책 속에 보면 샤르댕이 그린 부엌 그림이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날들,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을 그렸죠. 그런데 그게 예술이 됐어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샤르댕 섹션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샤르댕이 일상을 그린 다음에서야 우리가 흔히 보는 생수통, 책상, 연필, 안경이 훌륭한 예술작품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글은 광고 크리에이터 박웅현 님이 지은 다시 책은 도끼다 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우리는 일생 내내 부엌을 보아왔지만 라면이니 김치찌개를 떠올릴 뿐 예술적 미학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르댕이 그린 부엌 그림을 보면서 부엌이 예술로 가득 차 있는 미의 공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단 부엌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 보아온 권태로운 생수병, 운동화, 아스팔트에서도 우리들은 분명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잠들어 있던 일상의 사물들을 깨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 우리가 예술가라 이름 붙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우리도 조금만 노력해 본다면 그런 예술가의 반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선희가 부릅니다. 제2에게. 제일 스치는 바람에 제일 그대 모습 보이면
그대 그리워하네 제일 지난 밤 꿈속에 제일 만났던 모습은 내 가슴 속 깊이 겨울절 남아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너를 못 잊어 제일 난 너를 사랑해 제일 우리가 걸었던 제일 추억의 그 길을 난 이 밤도 쓸쓸히 걷고 있네 쓸쓸히 걷고 있네 네, 추억의 곡이죠. 이선희의 제2얘기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그 예술이 그들만의 리그에 소수의 인원만 향유하는 것을 예술로 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도 예술이 많이 스며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문화적인 허기에 의한 하나의 과시욕으로 차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우리 생활에서 뭐 예술을 즐기고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단계에 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은 지역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스스로의 예술 세계를 만족해 하고 거기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 생활 예술인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방송 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많이 알려진 스타 예술인들한테 많이 우리의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지긴 하지만 우리 단원 FM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꿋꿋하게 자기의 영역을 개척하고 예술의 길을 찾아가시는 분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안산에서 그런 예술인들을 모아서 예술인들에게 활동의 장을 열어주고 그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는 귀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기억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입니다. 우리 김태현 걸쳐 75 이사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듯이 뭐 아는 분들이 다 아실 분이겠지만 그래도 한번 공식적으로 우리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천원석 선생님께서 이제 초대해 주셔가지고 내곡 단원 FM 그 천원석의 횡설수설 프로그램에 왔는데요. 저는 안산에서 열심히 자기 예술을 읽어가는 안산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모여 있는 대략 한 140여 명 정도의 예술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꾸준히 조합원들 이제 받고 있는데요. 더 많은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어쨌건 안산에서 다양하게 예술하고 계시는 분들 140명의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문화예술 사회적 협동조합 컬처 75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단원 FM에서도 문화랑 예술이랑 프로를 진행하면서 안산에 있는 예술인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시죠. 근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정말 우리 김태현 이사장님 한번 모시려면 시간과 날을 몇 번을 정해야만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쁘세요. 네, 이거 바쁘게 살면 안 되는데 좀 생각대로 안 되네요. 네. 이게 바쁘신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바쁘실 분이 아니고 좀 차분하게 다른 분들이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밖으로 보내시고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바쁘시다는 얘기는 그만큼 혼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주변에서 같이 힘을 모으실 분들이 또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양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자, 하나씩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선 목소리부터 딱 들으면 우리 김태현 이사장님 목소리가 그 사람의 듣는 사람에 따라서 네. 나이를 가늠을 못해요. 저렇게 몇 년생이신 거죠? 예, 저는 1977년생입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40대 후반이죠. 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처음 뵀을 때는 4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으셨을까? 네, 제가 그 다소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한 바람에 그렇게 좀 보시기도 합니다. 아니 그거보다도 워낙 얼굴이 동안이세요. 네. 또 예술을 하신 분이라 그러신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 나이를 많이 잡으면 10살 아래로까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나 다 대여섯 살 정도 아래로 뵀었는데 네네네. 어쨌든 이제 중년에 이제 한참 무르익는 나이로 들어가실 나이시고요. 안산에는 몇 년 되신 거죠? 거주하신지? 저 안산에 온 건 1995년도예요. 95년도. 네, 여기 이제 대학교를 안산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면서 안산에 처음으로 오게 됐고 95년도부터 살았으니까 어느덧 30년 그렇게 되네요. 네, 됩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신데요? 원래 고향은 전라남도 여수. 여수구나. 여수 밤바다. 이런 걸 찌찌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도 뭐 본가라 부모님은 다 여수에 계시고요. 네, 그렇죠. 아버지랑 어머니, 여동생 가족들은 여수에 살고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예술에 관심과 또 전공도 예술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네. 합법적으로 TV를 보기 위해서 TV를 마음껏 봐도 여기랑 연계되는 대학을 진학할 거야라고 부모님께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합법적으로 텔레비를 보려고 광고 홍보학을 전공하고 싶었어요. 광고 홍보. 광고 홍보. 네. 예. 그래서 이제 한양대학교 광고 홍보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그 보통 이제 대학교 입학하면 대학생들 처음에 모였을 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그때 오리엔테이션을 갔다가 그 말하자면 대학교 1학년 개강도 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갔다가 연극을 한 편 보고 이제 약간 확 가게 되는. 오리엔테이션 때 신입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연극. 맞아요. 그 전에는 연극을 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 전에는 연극을 본 적이 없었죠. 그러니까 제가 살았던 전라남도 여수에 또 뭐 그런 공연장 같은 게 없기도 했거니와 지금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 연극이라는 예술을 접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대학생 되고 나서 처음 봤죠. 아니 연극이 어떤 점이 그렇게 확 꽂히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딱 드는 생각을 얘기를 해보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을 스크린을 통해서 혹은 브라운관을 통해서만 봤는데 바로 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연기를 한다라는 거를 내 눈앞에서 본다는 게 너무 좀 힘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그리고 그 연극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워낙 대학생들이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발칙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어머 저렇게 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좀 짜릿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현장의 역동성이 바로 그냥 네. 스며들었던 모양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연극에 꽂히셔가지고 네. 대학생활 내내 연극에 관련된 네, 그 대학 생활 내내 그 연극을 했던 동아리에 들어가서 근데 이 연극을 했던 동아리가 연극 동아리가 아닌 풍물 동아리였어요. 그러니까 풍물 악기를 치면서 마당극을 네. 하는 동아리였죠. 그래서 뭐 장구 치고 꽹과리 치고 마당극 하고 이러면서 대학 생활을 했었죠. 네. 풍물 중에 뭐 맡으셨었어요? 처음엔 장구 치다가 나중에 이제 꽹과리 꽹과리. 네, 상쇄도 좀 해보고 네. 네. 아니 이제 그렇게 하시다가 어쨌든 전공은 따로 있으셨던 것이고. 네네네. 근데 졸업하면서 내가 광고 쪽이 아니라 내가 이쪽에다가 내 몸을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 뭐 그런 그래도 취미와 이런 건 틀릴 텐데 네네네. 그 취미를 넘어서 생업으로까지 넘어가게 됐던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이 연극하는 삶이 되게 일단 저한테 좋았고 그러니까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굉장히 흥미롭게 장면으로 짤 수 있는 또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 사회에서 연극하는 선배님들의 공연을 볼 기회들이 있다 보니 아 졸업하고서도 저렇게 극단을 만들어서 연극을 할 수 있구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연극을 통해서 조금은 우리 사회의 공공적 이익에 좀 맞닿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약간 뭐 예를 들자면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합당한 어떤 권리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환경을 좀 살려가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어떤 보다 좀 공공의 이익에 걸맞는 진보적 메시지를 좀 얘기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호 학번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졸업은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졸업을 제가 95년도 3월에 입학해서 2004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약간 길게도 하셨지만 네네네. 뭐 물론 그 안에 군 문제도 있었을 거고. 네. 근데 아니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게 네. 98년에 IMF가 온단 말이에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한창 경제 위기 모든 사람들이 이 경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 공포에 질려 있고 할 때 네. 그 시기를 거쳤던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장 가난한 세월을 보내셨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진로에 대한 이런 걱정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97년도 이제 연말에 터지고 전 98년도 2월에 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 4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해요. 네. 그래서 사실 IMF로 이 사회가 격동에 빠질 때 저는 어쨌든 연병장과 내무반에서 예. 보내면서 약간 실감을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물론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IMF의 여파를 받아서 좀 경제적 고통을 얻긴 했지만 IMF 이전에도 가난했었고 IMF 이후에도 뭐 썩 그렇게 뭐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그냥 가난에 상관없이 충분히 즐겁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예. 네. 그 LA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를 얘기하면서 소유적인 삶이냐 존재적인 삶이냐를 얘기하는데 젊어서부터 나는 소유적인 삶이 아니라 존재적인 삶을 나는 살아갈 거라고 하는 물론 뚜렷하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두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온몸으로 그렇게 사셨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분석해 보자면. 네.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극판에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한 명의 연극 배우로 단원으로서 생활하는 것하고, 네네네. 직접 단원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연출을 하고 조직을 꾸미고 하는 건 또 다른 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어때 나는 분기점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연극을 시작할 때에도 극단을 만들자. 한양대에서 우리 동아리에서 네. 같이 이제 마당극 했던 후배들을 데리고 이제 극단을 만든 거거든요.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스럽게도. 네. 그 친구들과 극단을 만들 때부터도 약간 극단의 대표 역할을 맡아서 이제 이 친구들이 연출하고 작가하고 배우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제작비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어떤
예술단체를 운영하는 일들을 쭉 해왔던 게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2005년에 극단을 만들어가지고 연극을 하다가 2011년도에 우리 극단에서 작가 연출을 하고 있었던 오세혁이라는 지금 대한민국 뮤지컬계에 되게 훌륭한 작가 연출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신춘문예에 내요.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냈는데 서울신문하고 부산일보 두 군데 동시 당선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서울신문에 심사위 하셨던 분이 서울예대 독학작가 교수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오세혁 작가의 서울예대에서 극작 공부를 좀 해보지 않겠냐 해서 서울예대에 오세혁이 가게 됐고, 저는 그때 비로소 서울예대가 안산에 있어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몰랐다가 2011년도에 이제 오세혁의 서울예대 입학을 통해서 서울예대 친구들, 거기서 연극하는 친구들도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저는 사실 전라도 여수에 살면서 서울예전 하면 서울예대 하면 엄청난 학교로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이 엄청난 학교가 안산에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예술 공부하던 애들이 졸업하고 전부 서울에 가버리는 아깝지 않나? 좀 안산에 남아갖고 이렇게 예술하는 친구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다가 이제 안산문화재단에 이 청년 예술인들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것도 좀 하면서 예술인들이 좀 모여보자 이런 제안도 하고, 그러다가 막 이제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이 서울예대 졸업하고 안산에 남아있는 예술인들, 그리고 서울예대랑 상관없이 안산에서 예술하는 예술인들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됐죠. 만드신 게 날짜가 2011년. 아니요. 그때부터 해서 여러 과정이 있어요. 여러 과정을 거쳐서 2017년 12월에 창립총회를 했죠. 그때 창립총회 멤버가 몇 분으로 시작하신 건가요? 처음에 창립총회를 할 때도 한 110명 정도 그때도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컬처 7호라고 하는 이제 협동조합, 예술 협동조합. 맞습니다. 자, 우선은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컬처의 7호, 7호가 도대체 뭐냐? 75년생인 거냐?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죠. 75년생이세요, 이사장님이?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세상에 어느 협동조합이 이사장 생년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술인들이 대거 모여 있는 협동조합이면,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건 운영돼야 되는 게 기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술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우리들의 예술과 우리들의 문화기획의 방향이 철저하게 좀 시민들을 향해 열려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이 모아지면서 75만 안산 시민 모두에게 좀 문화적 혜택을 드릴 수 있는 예술인 협동조합으로 성장해 가보자. 뭐 이런 의미로 컬처 75라고 이름을 짓게 됐죠. 75가 안산 시민 75만을 상징한다. 네네네네. 네, 그렇게 이름 짓고 나서 자꾸 인구가 빠지고 있어가지고. 예, 그렇죠. 하지만 이 75의 의미는 시민들을 향한 예술이다. 자, 그런 방향성과 목표를 가지고 컬처 7호를 운영을 해 오셨는데, 그렇다면 그런 방향성이 맞는 나름대로 사업 프로그램들이 쭉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좀 해오셨던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컬처 75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한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에서 두 가지가 충족되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는 어쨌건 지역에서 열심히 예술을 읽어가는 예술인들에게 예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판이어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 지역 시민들에게 조금 이 휴식을 취하는데 좀 문화적 휴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가장 좀 애정하는 프로젝트는 문화놀이터 마켓포레스트라는 이제 그 프로젝트예요. 마켓포레스트. 휴식을 위한 마켓인가요? 아니요, 포레스트가 아니고 마켓포레스트. 숲속에서 펼쳐지는 숲속 문화놀이터, 숲속 마켓 이런 건데,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그 잔디도 넓게 펼쳐져 있고 좋은 공간이고 아늑한 공간이고 나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인데, 사실은 그 야외 공연장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공연장으로 많이 좀 쓰여야 되는데 약간 공연하기 애매한
구조예요. 뒤쪽에 좀 돼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무대라고 특별히 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객석이 너무 평평하게 펼쳐 있어가지고 그래서 공연자들도 아마 여기서 공연해 보려고 많이 시도하셨을 텐데 공연하기가 약간 애매한 구조여가지고 여기를 문화 놀이터로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잔디밭에 막 놀 수 있는 어떤 구조물도 만들고 그다음에 청년 예술인들이 공예품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 지역 주민들이 또 판매할 수 있는 플리마켓 이런 이제 마켓을 기본으로 깔고 무대에서는 이제 간헐적으로 공연이 이루어지고 또 예술 체험들도 펼쳐지고 그런데 단순히 마켓이 열리고 공연이 되는 게 아니라 회차마다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와 연결되는 테마를 품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1회차는 아시아 축제로 가자. 뭐 이제 고려인 동포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2회차는 고려인 축제로 가자. 뭐 여기 좀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3회차는 청년 축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회차마다 테마를 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콘텐츠들을 깔아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거였죠. 또 두 가지 질문이 좀 같이 또 말씀 듣다 보니까 동시에 들어오는데 네네. 이 문화예술인들 대중을 만나야 되는 분들한테 가장 암흑기라고 한다면 네. 2000년대부터의 코로나 기간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버티셨는지 또 어떤 그 네. 기간을 어떻게 채우셨는지도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코로나가 사실 예술인들한테는 엄청난 재앙이었죠. 재앙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술 단체는 자기네 이제 연습실이 있잖아요. 뭐 월세가 막 7, 8개월씩 밀리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나 안산시 이제 공공이 세우는 문화예산이 모두가 삭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기 힘든 세월이었는데 이제 컬처 75 같은 경우에는 참 공교롭게도 2020년도 코로나가 시작되던 해에 문체부 산하의 양대 그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있고 지역문화진흥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좀 그 사업비를 받아놓은 게 있었고 또 지역문화진흥원으로부터 마켓포레스트에 대한 또 사업비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이 사업비가 이제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나온 거였기 때문에 다행히 깎이지 않고 이것을 이제 비대면 콘텐츠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좀 그 작업하면서 사실 컬처 75 조합원들 중에 영상 콘텐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좀 많은 기회가 또 생기기도 했고, 네, 또 무대에 못 서지만 어쨌건 카메라 앞에 설 수 있도록 이제 공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기회를 좀 드리고 이렇게 좀 버텼던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조합원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데 네네네. 지금 한 140여 분, 네, 뭐 분야도 다양하실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로 어떤 분야들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공연예술 쪽으로 연극, 뮤지컬, 마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 다음에 음악 중에도 이제 클래식 음악 하시는 분들과 실용음악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리고 댄스 쪽으로도 이제 실용 요즘에 수우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용 댄스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예술 쪽으로도 이제 회화 작가도 계시고 디자이너도 계시고 이제 공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쪽으로는 글 쓰는 쪽으로는 사실 이제 시나 소설 쓰시는 분은 없는데 희곡 작가들이 좀 있어요. 극 작가들이 그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시는 영상 예술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좀 특별한 건데 우리는 이제 각 장르별 예술인들 말고 문화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문화기획 하시는 분들을 잘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예술가들에게 예술 기회를 줄 것이고 이분들이 주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문화기획자들이 또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정말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르시네요. 네네네. 안산에도 그렇게 다양한 영역의 예술인들이 계시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런 문화예술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컬처 7호에 계신 예술인들의 역할이 또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예, 요 순간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얘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또 이사장님의 아주 이미지랑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을 주셨어요. 네, 들국화가 부르는 행진입니다. 왜 특별히 이 노래가 의미가 있으셨을까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제가 이 들국화 앨범
1집, 2집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예. 네, 그 1집의 모든 곡들을 좋아하는데 뭐 그것만이 내 세상 이것도 듣고 싶지만 너무 좀 지난 것 같아가지고 좀 경쾌하게 행진으로 예. 네. 네, 들국화가 부릅니다. 행진.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과거를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하는 거야. 하는 거야. 나의 미래는 항상 밝을 수는 없겠지. 나의 미래는 때로는 힘이 들겠지.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노래 제목대로 지금까지 꼭 앞만 보고 달려오신 삶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 가족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그 와이프 그리고 딸이 네. 있고요. 우리 집에 이제 그 장모님도 좀 아. 같이 모시고 살고 4명이 네.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고양이 2마리와 강아지 네. 1마리 총 7개의 와. 생명체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모님도 예술 쪽이신가요? 네네네. 노래했고요. 아, 네. 그래서 다양한 무대에서 노래를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또 문화 기획 일도 하면서 가끔씩 무대에 서시고. 네. 음. 같이 이 일을 하다가 만나신 것 같은데 서로에 그- 대한 이해의 폭이 넓으시겠네요. 그렇죠. 이 일을 하다 만났고 역시 말씀하셨듯이 음. 이해 폭이 넓은 분이시고 음, 그러니까 많은 그 양해를 해줬죠. 네. 네. 아니 그런 분 사이에서 태어난 따님은 네. 뭐 양쪽의 유전자를 다 이어받으신 거 아닌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시기가 아직 안 온 것 같고 계속 잠재 역량 속에 뭐 축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막 도드라지게 노래를 한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이런 건 안 하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 다시 앞에 얘기를 좀 돌아간다면 네. 이제 컬처 치료를 운영하신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고 그 장이라고 하는 게 뭐 내가 돈이 있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선가 사업비를 끌어오고 그럼 결국 그거는 뒤에서 행정적인 일인데 행정적인 네. 일이라는 것은 뭐 대관 업무도 있고 대민 업무도 있을 거고 뭐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술인들이 또 그런 걸 싫어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어떠세요? 그런 거 하시다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컬처 치료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부딪혀야 되는 일들인데 그러면 내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있을 거고 네. 아무튼 의뢰 입장이 될 테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고충이랄까 이런 것도 많으셨을 텐데 네. 단지 사명감만 가지고 어떻게 하신 건지 어떠신지요? 진짜 그렇죠. 그 예술가로서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접어야 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약간 제 성격이 답을 빨리 찾는 걸 좋아하는 성격 같아요. 말하자면 이제 물론 중요하게 버티고 지켜야 될 영역이나 그런 원칙들은 있겠지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면 혹은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돌아갈 건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처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측면으로는 저는 이제 아까 2005년도에 제 극단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극단 단원들이 연기에만 집중하게 극작과 연출에만 집중하게 제작비를 만들어 오는 문제 그리고 그 제작에 대한 모든 거를 하는 것은 제가 맡았었거든요. 2005년부터. 그래서 이 배우였지만 때로는 연출이었지만 그때부터 기획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서를 쓰거나 기획안을 만들어서 어딘가로부터 재원을 받아내는 일을 좀 오래도록 해왔던 경험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원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 자연히 그런 위치를 맡으셨고 네네. 이제 그것이 하나의 또 주된 업무로 음. 영역을 잡으신 건데 네. 예, 제가 우리 이사장님을 처음 뵀던 거는 어느 날 우연히 문화광장에서 사회를 보고 계시는 모습들 네. 여기 가서 뵀더니 또 이분이 사회를 보고 계시고 저희 가서 봤더니 또 보고 계시고 아 그랬군요. 네 아니 뭐 저분은 누구길래 무슨 안산시의 공식 아나운서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게 뭐 자주 무대 이렇게 사회를 자주 보게 되신 뭐 어떤 계기가 있으셨던 건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그쵸 그 연극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연극 무대에 서서 연기를 했던 사람이지 어디 행사 사회를 보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우리에게 좀 가슴 아픈 일이면서도 동시에 날마다 판을 벌여야 되는 사건이 2014년도 4월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그때는 뭐 날마다 촛불 문화제가 펼쳐졌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로 현재는 안산에서 활동 안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안산 단원노인복지관에서 하셨던 이재홍 복지사님 그 선생님이 주로 사회를 많이 보셨고 제가 이제 그분이 안 될 때 계속 이제 사회를 서브로 보는 과정에서 막 사회를 보다가 2014년 6월에
지방선거가 네.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세월호 참사 속에서 지방선거도 치러졌고 어쨌건 안산시장으로 당선되신 분께서는 어쨌건 세월호 가족분들이나 세월호 곁에서 촛불을 들었던 분들하고 이제 함께 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취임식을 이제 시민 취임식 개념으로 한 번 더 기획을 하신 거죠. 네. 촛불 광장에서. 그때 사회자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받았고 그때 어쨌건 시장 취임식을 촛불광장에서 진행하는데 그때 사회를 보면서 그 이후로 안산시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에도 사회를 보게 되는 이제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연결돼서 네. 또 아무래도 이제 앞에 자주 그렇게 노출되시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쪽에서 무슨 행사를 요청을 할 때도 이제 네네네. 한 분한테 맡기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또 네. 검증이 됐던 사회자이기도 하셨고. 네네네. 예.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하면 뭐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월호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아픈 기억이고 아직도 풀리지 않는 진행형이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불편한 감추고 싶은 얘기. 근데 그 앞에 나서 가지고 계속 그걸 본다. 그러면 한쪽의 편향성 얘기를 또 듣지 않으셨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셨을 거란 생각인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뭔가를 기획하는 사람이니까 뭔가를 예를 들자면 그 화랑유원지 한쪽에 이제 4.16 생명안전공원을 만들자라는 얘기에 대해서 많은 주민분들이 긍정하는 분도 계셨지만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심정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 근데 이거를 요렇게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뭐 이런 과정에서 약간 그쵸 뭐 일방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을 텐데 저는 일단은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달래드린다는 표현도 참 죄스러운데 그분들의 마음 곁에 좀 서 있는 거가 그 어떤 것보다 더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네네.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사회 속에 우리가 또 일정 부분 발을 담그고 있다라는 것이 네네네. 특히 이제 그런 문화 기획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나랑 성향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린 분들하고도 만나서 또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되고 할 때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으셨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네. 작년에는 안산의 대표 축제하면 거리국 축제인데 네네네. 그때 거리국 축제를 연출을 맡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이 아니었고요. 재작년.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다. 네. 해가 그래서 재작년에 그 거리국 축제를 제가 총 연출을 했던 것은 아니고 거리국 축제가 해마다 이제 예술 감독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거리국 축제가 펼쳐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형식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되기도 하고 코로나를 벗어나는 시기에 막 시작되는 축제다 보니까 이제 예술 감독을 올바로 선임한 상태에서 축제가 준비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축제 사무국 직원분들이 애써 가면서 축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문화재단 대표께서 어쨌든 기획자로서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이제 점을 좀 높이 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예술 축제이니만큼 조금 이렇게 옆에 붙어서 함께 도와가는 개념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안산국제 거리국 축제 PD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죠.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가 만들고 좋아했던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공적 어떤 공연 기획도 좀 해보시고 하시다 보면 또 이제 다양한 도시나 지역에 가서 또 접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셨을 때 안산 지역을 놓고 보면 안산 지역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문화예술 지역을 키워드로 내세울 만한 도시는 아직까지 브랜드화 되지는 않은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안산 지역이 어떤 그런 문화예술의 수준이라 그럴까 아니면 민도라 그럴까
이런 다른 도시랑 비교하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말씀해주신 질문을 약간 단적으로 답해줄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뭐냐면 이제 그 음향 그 감독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행사가 펼쳐졌을 때 음향기기를 가져와서 설치하고 오퍼레이팅을 해주시는 음향 감독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곳곳을 다니면서 이제 음향을 깔고 여러 행사들을 이제 도우는 일들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어떤 이제 인천을 주로 활동하시는 어떤 음향 감독님이 안산에 와서 음향 일을 보시다가 저한테 안산 행사에서 그 공연하는 예술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뛰어나 이런 얘기를 예.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너가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의 행사가 펼쳐졌을 때 그 행사의 질감 그리고 무대에 오른 아티스트의 퀄리티 이런 것들이 뭐 물론 이제 행사라고 하는 것은 행사장 구성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비주얼적 연출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안산이 꽤 높은 수준이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런 뭐 원인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네. 뭐가 있었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진단하는 원인은 역시 서울예대가 있다라고 봐죠. 그러니까 그 아까 쉬는 시간에 네. 우리 천원석 선생님께서 이제 얘기 나눴던 분 중에도 우리 단옥마트 3층에서 펼쳐졌던 소소한 음악회에서 공연했던 어떤 젊은 가수가 한 명 있었잖아요. 젊은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해요. 근데 그 친구도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졸업하고 안산에서 활동하는 다른 데 안 가고 안산에서 활동하는 친구인데 그런 아티스트들이 이제 안산에서 펼쳐지는 문화행사에 무대에 섰을 때 그런 음향 감독들이 와가지고 쟤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분뿐만 아니고 예대 출신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무대에 서준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안산이 그 막 겉으로 보기엔 되게 척박한데 앞서도 서두에 천원 선생님 얘기하셨듯이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곳곳에서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는 문화예술의 저변이 우리가 실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을 거라고 봐지고 그것들이 어느 면모로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저는 봐집니다. 두 가지인데요. 네네네. 하나는 서울예대 분들 얘기할 때마다 느껴지는 안산에 이런 좋은 대학 또 한편으로는 서울예대생들은 학교 끝나면 바로 서울로 올라가 이분들이 안산에 머물지는 않아 이런 또 하나의 불평 아닌 불평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안산에서 이런 서울예대를 유치까지 했으면 네네네. 그분들을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제도적인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그게 부족하지 않나요? 부족하죠. 저희들 예술인들 입장에서는 더 풍성하게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제가 한 10년 전하고만 비교해 봐도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그나마 예대를 졸업하고 안산에 남아서 자기 회사를 자기 극단을 차리거나 자기 공방을 차리거나 자기 디자인 회사를 차리거나 하는 사례들이 꽤 많아졌다.